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AI 패권 그리고 AI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지 뭐 국방에 관한 것 전 세계 또 트렌드 그리고 또 반도체 또 네트워킹 뭐 여러 가지를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개개인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산업계나 이 전문가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전쟁이다, 또는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뭔가 AI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인간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그래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게 표준 문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이 올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는 디지털 스마트폰 시대가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작년에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류 문명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목을 AI 사피엔스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별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도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혁명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혁명이라 그러는 걸까? 첫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피해 디지털 문명으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학생들이 많이 갔죠. 그리고 괴물 같은 챗 GPT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써봤더니요, 세상에 이건 앞으로 일자리, 산업 생태계를 진짜 다 바꾸는 거다라는 걸 검증을 해냈습니다. 이 검증이 끝나니까 진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 거대한 자본이죠. 여러분, 혁명의 에너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금융가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주자하에 묻지 마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자본이 모였다. AI 버블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만큼 거대한 자본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30년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1995년 시작된 게 www.com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자본이 모여서 묻지마 투자를 인터넷에 해줬고요. 그리고 2000년 그 버블이 꺼지면서 80%의 인터넷 기업이 파산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닷컴 버블 사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터넷 그럼 다 없어지고 다 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때 모였던 자본이 계속 인재를 끌어모으고 새로운 투자를 만들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또 우버, 에어비앤비 엄청난 많은 플랫폼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인류 문명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문명으로 바꿔버렸죠. 결국 자본이 이 스마트폰 인터넷 혁명을 완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본이 이번에는 AI 시대에 모였다는 거죠. 진짜 그런 거 일단 그것부터 볼까요? 제가 일부러 코로나의 영향을 보여드리려고요. 2020년 1월 1일 코로나 봉쇄 직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 5등이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포노 사피엔스 문명 시대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애플의 시총이 너무 높죠. 1,500조. 삼성전자가 370조, 일본 1등 토요타가 268조인데 1,500조면 너무 높은 거야. 이야, 그러면서 금융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이거는 좀 버블이야. 금방 꺼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다고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저 기업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피해서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등장하자 거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생성형 AI도 결국 이들이 지배할 거다라는 게 명확해지죠. 그러면서 엄청난 시가총액의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1300이던 마이크로소프트가 4600, 애플이 1500에서 4500, 엔비디아 280조 하던 기업이 4300조가 됐습니다. 저걸 샀어야 했습니다. 저는 왜 삼성전자를 샀을까요? 저는 왜 카카오를 샀을까요? 어쨌든 세계가 갖고 있는 1, 2, 3등이 갖고 있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딴 거 한 거 없어요. 오픈 AI 지분 인수하고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에 다 담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만들더니 그것만 영업하고 다니죠. 그랬더니 10년 동안 애플에 눌려서 2등하던 기업이 이때 무려 6개월간을 1등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1등입니다. 애플 AI 전략 없다고 쭉 내려가더니 그래도 아이폰 16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올라간 케이스고요. 누가 뭐래도 AI 상징 기업은 역시 엔비디아죠. 여기 만드는 GPU가 생성형 AI에는 반드시 개발해도 서비스가 다 필요하다. 이게 검증이 되고 나니까 엄청난 진짜 실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계 3대 기업에 가뿐하게 올라서게 됐죠. 그뿐이 아닙니다. 구글 제미나이라는 걸로 승부 걸고 있고요. 아마존도 베드락이라는 플랫폼 위에 AI 서비스만 열심히 강조합니다. 메타, 라마라는 걸로 또 승부 보고 있고요. TSMC, 엔비디아의 메인 칩을 독점 생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을 꺾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탑 10에 들었습니다. 요 밑에 누가 있냐? 또 대표적인 AI 기업 테슬라가 있고요. 그 밑에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텐센트라는 중국 플랫폼이 있죠. 이렇게 하면 20위권 내에 10개의 AI 대표 기업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이날 그 10개 기업의 시총 합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경 3천조 원.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모든 기업 시총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2,500조입니다. 10배,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돈이요. 이 10개 기업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 버블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자본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시가총액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래성장 기대치. 사람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투자증권회사든 어느 회사 주식을 살 때는요 기준이 단 하나예요.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내릴 것 같으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싼데도 산다는 건요 앞으로 또 오를 것 같아, 미래성장 기대가 된다는 거죠. 보편적 인류가 선정한 가장 냉정한 기준으로 볼 때 이만큼의 미래성장 기대치가 AI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요 5년 전에도 2,500조, 지금도 2,500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외국 자본이 전 세계 인류가 보기에 한국은 AI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딥시크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이런 포럼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요. 반면 자본은요 연말이 가면서 10개 기업 시총 합계 2경 7천조 원, 1월이 되니까 3경원을 드디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불과 6개월 사이에 7천조가 이 10개 기업에 더 갔어요. 그 6개월 사이에 대한민국 주식은요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죠.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미래성장 기대치를 높이고 싶으면 AI하고 친하게 지내. 이건 우리나라 전체 국가뿐 아니라 기업, 사회, 개인한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메시지라는 거죠. 물론 2월 달이 되니까 조금 주춤하더니 3월이 되니까 2.6경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으로 밀어넣었죠. 여러분 투자자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어마어마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 주가들이 다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4일까지도 2경 5천조 원, 제가 엊그제 봤을 때에는 2경 다시 6천조 원 정도가 이 10개 기업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370조, 이게 2020년인데 올해도 366조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죠.
시장의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데이터는 보셨나요? 전분기 전년도 대비 동기 대비 7% 매출 성장해서 사상 최대 매출했고요. 이익은 9조 1,800억. 결국 1년 전체 흑자 36조 원 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보니까 전 무슨 칼럼마다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 미래가 망한다, 안 좋다, 이게 문제다. 뭐 물론 아까 교수님도 한마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전년 대비 7% 성장했나? 지금 하는 일로 이익은 그만큼 냈나? 근데 나는 왜 반성을 안 하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AI 시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나요? 이게 항상 이 남의 잘못은 눈에 더 크게 띄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그럼 나 또 우리 학생들한테 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에너지는 충전이 되었고요. 인류의 문명은 AI를 기반으로 바뀌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이건 과거 알파고 사태와는 달리 그때는 자본이 1도 안 움직였어요. 검증이 끝났고 자본이 모인 상태라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인드셋, AI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사회적 관성이더라고요. 우리 사회는요, 아직도 디지털 전환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AI도 제일 기억나는 기사나 정보가 뭐세요? 딥페이크로 가짜 영상 만들어서 부작용이 심하다, 범죄 행위에 많이 활용된다. 이런 기사가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변화에 꼭 배워야 한다는 기사보다 3배 이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기자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야 조회수가 3배 이상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AI 시대에 준비하는 주역들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에 관한 것도 주역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연봉 오르고 직장 좋아진 분 몇 프로나 될까요? 혹시 우리 부회장님, 시사전으로는 좋아지셨나요?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다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점장 되려고 2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딱 되려고 했더니 지점들 대거 폐쇄합니다. 택시 기사뿐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는요, 다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95%가 그래서 바뀌는 걸 두려워해요. 혁명, 혁신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정치권에서 규제라는 걸 만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95%가 바라는 게 그래서 변화를 더디게 가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관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요, 이런 AI 혁명 시대가 왔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를 들어서 내 의식을 깨고요, 명확하게 데이터를 기준으로, 팩트를 기준으로 인류의 표준 문명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버나 우버 유사 서비스, 그리고 정류장에서 손들어서 타는 택시, 하루 이용객 수 어느 쪽이 많을까요? 끝났습니다. 동남아에도 그랩이라는 우버 유사 서비스 있죠. 여러분, 베트남 가입자만 9천만 명입니다. 등하교 하는데 애들이 전부 그랩 이용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 우버가 247조 기업이 됐죠. 여러분 보셨나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 39조, 기아차 35조, 합하면 74조. 이게 작년에 800만 대를 차를 판 실적 2위 자동차 회사에 대한 우리 인류의 미래성장 기대치예요. 반면 테슬라 170만 대 팔았는데 1254조. 어제 보니까 1400조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래서 테슬라를 들여다봤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야말로 이 디지털 문명의 표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3년 테슬라 창업하고요, TV 광고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왜요? 아예 트위터에 이렇게 쓰죠. I hate advertising. 왜 광고를 싫어할까요?
SNS가 표준이면요, 레거시를 통해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건 부시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트위터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개발했어요. 알리는 거예요. 신차가 나오면요, 그걸 우리가 SNS로 알리면 사람들이 타보고 유튜브로 찍은 다음 이 차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야 진정한 광고다. 이게 그의 철학이에요. 그걸 광고 이사가 듣고 뭐라 그랬을까?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타보고 이 차는 정말 거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럼 회사 문 닫아야지. 안 좋은 차를 만들어 놓고 광고로 포장해서 판다고 그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는 정상인가요? 또라이인가요? 그건 다 압니다. 왜? 이게 관성의 힘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한 기사는요, 전 세계를 늘 뒤덮어서 우리한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의 미래 가치는요, 실적과 상관없이 너무 높아요. 그럼 우리의 미래 가치,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올리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연구해야 되네요. 공부해야 되네요. 혹시 찾아보고 공부하신 분? TV 광고 안 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관성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트려야 돼? 내가 AI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반면 한번 그 부작용을 들었으면 3배, 4배의 시간을 들여서 이게 가져올 혁신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시대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특히 혁명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 우버가 표준이고요, 에어비앤비도 표준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 표준, KBS인가요, 유튜브인가요? 방통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60%가 저녁 7시 이후에 유튜브를 본다. TV 28%, 지상파 14%, KBS 5%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청률 내고 계시죠? 이게 관성이에요. 무슨 관성이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30년 동안 하던 건데 그냥 하지 뭐. 깨어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거기에요. 그 확신이 들어야 이 문명 변환,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AI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인드셋입니다. 그러고 나면 지난 29개월 동안, 챗GPT 등장 이후 29개월 동안의 변화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텐데, 이 챗GPT가 왜 괴물이라 그러냐? 인류가 꿈꾸던 AI를 처음 실현한 거죠. 척척 박사 만능 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지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데, 얘가 박사예요. 다 알아.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줘. 이게 꿈꾸던 AI인데 그걸 가장 처음으로 실현한 케이스가 바로 얘입니다. 그 전문 용어를 우리가 LLM이라 그러죠. 이 LLM을 하는데 쓰는데 GPU가 엄청난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GPU라는 새로운 컴퓨터가 큰 기능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걸 2017년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오픈 AI의 GPT입니다. 저 동그란 파라미터를 계속 늘려가면서 용량을 키우고 지식을, 학습을 많이 시켜서 똑똑하게 만들어가는 중이죠. 검증은 어떻게 했을까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10억, 20억에 달하는 젊은 디지털 세대가요, 얘 갖고 숙제도 하고 의사, 변호사 시험도 하고 합격을 시키고 온갖 테스트를 하면서 검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분야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GPT-4 이후에는요,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LMM, 멀티모달. 그러니까 사람은 글만 쓰거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영역까지 바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 광고, 마케팅 분야부터
진짜 혁명적인 일자리 변화와 생태계 대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샘플들을 볼까요? 2024년 나온 솔루션들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작품을 그리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스타트업들이 브랜드 로고나 뭐 자기네 마크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런 식으로 AR을 시켜 디자인을 합니다. 오픈AI 소라가 나왔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실사처럼 만들어요? 이랬더니 엔지니어가 답을 했죠.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야 이러면서 이제 그 Large World Modeling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진짜 따라가기 어렵겠다 그랬더니 구글이 12월 달에 BO2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K니까 업무용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자랑을 하면서 오픈AI 소라하고 비교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실무가 다 바뀌는 거네. 아니나 다를까 하반기부터 그럼 광고, 디자인, 영상 편집 이런 분야별로 홈페이지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는 이 유튜브 소개 영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서치 분야에 퍼플렉시티라는 게 나오죠. 혹시 퍼플렉시티 써보신 분? 네, 저는 이 퍼플렉시티가 마인드셋의 기준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챗GPT를 써본 사람의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호기심 천국.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의 비율은 세계 선진국 중 최하위입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마인드셋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뉴스 보니까 얘 아직 멀었대더라. 그래서 엉터리 질문을 넣어보고 엉터리 답이 나오면 네,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싹 덮어버려요. 그런데 얘가 긍정적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나은 솔루션, 거짓말 안 하는 거, 단점 없는 걸 찾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퍼플렉시티입니다. 얘가 나오고 얘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내가 이 소스는 어디서 나온 겁니다 하는 링크까지 다 주니까 보고서 작성에 그만인 거예요. 이게 인기를 끄니까 구글이 딥 리서치라는 거 내놓고요. 오픈 AI도 딥 리서치 내놓는데 올해 나온 거 이거는요.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금융, 뭐 엔지니어링, 정책 분야에 아주 전문가, 박사학위 수준의 레벨로 답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걸 써본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회사에서 이 소위 초보 리서처들, 박사급의 인재를요 대량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 여러분 이거 너무 명료해요. 같은 주제를 주고요 보고서 작성을 하게 했는데 퀄리티가 AI 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검증이 되니까 그냥 바로 일자리가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오늘 뭐 나와서 기조 연설을 했던 팔란티어, 여기가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라는 비즈니스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AI 에이전트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부서 하나를 통째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인력 대체를 실현하는 게 AI 에이전트 비즈니스인데 팔란티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가 원래 이제 국방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던 기업인데 제조업은 물론이고 의료계, 뭐 정부, 국방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란티어가 뭐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엄청난 솔루션들이 나와요. 또 가장 많은 혁신을 일으킬 분야는 어딜까요? 우리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번에 인터뷰한 걸 보면요, 맨 처음 꼽은 게 교육과 의료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박사급으로 무장한 이 AI 튜터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딱딱 애들을 공부시켜준다. 대치동보다 낫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잘 이해 못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인수분해 영상을 다 끌어와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도와줘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문제가 풀리고 나면요, 와 배지도 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이런 것들을 게임처럼 다 담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한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 관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 선생님들 90% 이상이 AI 교과서를 반대합니다. 물론 AI 교과서에 아직까지 미흡한 점, 단점도 있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물러나서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AI 교과서를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지자체별로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100% 선택한 데는 대구, 경북밖에 없고요. 서울이 24%, 경기도 48%, 전남, 광주 여기는 8%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AI 디지털 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거기 선생님들이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나와서 AI를 활용해서 강의하는 거 보고요. 대학 강의보다 낫다.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쫓아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교수님 칭찬하셔도 별로 저희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게요. 어디 가서 이거 잘 발표 못해요. 아니 왜요? 이 좋은 걸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관성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깨어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하는 거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클릭 연구소에서요. 당뇨병 환자 2만 명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야 나는 프로그램 못 짜겠으니까 네가 한번 프로그램 짜봐. LLM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짤 수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 목소리 듣고 당뇨병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정확도가 86% 이상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체열이 92%인데 그럼 쓸만한 거 아닌가요? 와, 여러분 근데 의료계에 알려진 게 이 목소리를 테스트하면요 심장, 폐, 뇌에 관련된 질환은 사전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2만 명 환자 목소리만 녹음해가지고 테스트해서 개발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기다 탑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아침마다 얘하고 대화하는 거죠. 야, 나 오늘 여의도에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몇 시에 출발하면 돼? 뭐 이런 대화는 늘상 하니까.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죠. 주인님, 지금 강의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목소리 들어보니까 뇌출혈 확률 80% 이상이라고 나오세요. 빨리 병원부터 가보세요. 와, 갔더니 블리딩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초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하고 의료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팩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게 미국과 중국에서 개발돼서 나오면 우리 안 쓸까요? 제가 존스 홉킨스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 학장님이 오셨어요. 거기는요 닥터 5,000명이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래. 왜? 여러분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러 가죠. 안 아픈데 병원 가서 데이터 남기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유일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예요. 10만 명당 CT, MRI 대수도 세계 제일 많아. 그런데 놀랍게도 의료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의사들도요. 동네 의원 수가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런 것을 통해서 40억 아시아 인구한테 쓸모 있는 AI 의료 시스템 개발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죠. 세계관을 확장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뭘 하면 될까요? 개개인이요 AI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 그게 되겠구나. 또 하나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물리적인 AI. 그러니까 물건 위에 AI를 얹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니까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하나가 로봇입니다.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있는 구글 웨이모는요 작년에만 미국에서 500만 명이 무료로 한번 타봤고요. 올해 또 500만 명. 그럼 1,000만 명이 넘게 타네요. 그럼 쓸만하네 생각 바뀌지 않을까요? 또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이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400대가 상용화 운전을 한 지 벌써 1년 됐습니다. KBS가 가서 취재까지 하고 왔죠. 요금이 3분의 1이에요. 하긴 그렇죠. 24시간 기사가 없으니까요. 지가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고 또 일하러 나가요. 그죠? 이거 그렇게 되면 생각이 바뀔 텐데 우리는 여태까지 허가도 안 내줍니다. 네, 테스트도 못하게 해요. 왜? 누가 책임질 거야. 또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누가 더 안전할까요? 우리는 시청 앞에서 안타깝게 13명의 목숨을 한 번에 잃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분이 대단히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단지 엑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밟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꾸는.
졸음운전을 하고요.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음주운전도 합니다.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인류는 다 보편적으로 만들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관념적 논쟁에 근거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죠. 테슬라가 제일 앞서갑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4년부터 야, 이거 우리가 코딩해서는 자율주행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 주행 영상을 학습시켜서 LLM을 통해 스스로 자율주행 코딩을 짜게 해라. 그리고 그 10년 만에 연구 끝에 내놓은 게 바로 FSD-12 작년 1월에 나온 서비스입니다.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LA 또 밴쿠버 같은 캐나다 도시도 그렇고 나는 오늘 출근하는데 핸들을 손에다 한 번도 안 댔음.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아갖고 밴쿠버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했더니요. 형, 한 번 타보면요. 절대 차 못 바꿔요. 그 즐거운 경험. 내가 출근하는데 파킹 투 파킹까지 다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얘가 내년부터 로봇택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빠르게 진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무서운 게 뭐냐? 5년 전부터는 이게 되네. 그럼 LLM 기반으로 로봇도 코딩을 스스로 하게 하자. 그래서 이 옵티머스라는 놈을 스스로 학습해서 동작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해. 또는 비디오 보고 해. 이거를 실제 모델로도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어서 하기도 하죠. 이걸 통째로 다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야심을 드러낸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예. 코스모스라는 소프트웨어. GPU 컨트롤을 쿠다로 해서 전 세계를 휩쓸더니요. 이제 로봇 컨트롤은 코스모스라는 놈으로 저런 거 러닝하는 훈련을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98%가 그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걸까요? 여러분 쟤를 데려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집 커피 머신을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코딩을 해준다 그러면 못 쓰죠. 내가 보여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봐. 그럼 그때 배웁니다. 한번 따라해서 배우고 완성이 되고 나면요. 그럼 커피 타와 그러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쓸 수 있겠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궁극의 사용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보내기는 두려우니까 회사에 보내서 작년 1년 내내 학습하고 테스트하게 했죠. 그리고 올해 100대를 아레나를 주고 실제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피규어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 공장에 있는 이 프레스, 이 부품 압착하는 그런 공정에 작년에 투입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대를 실제로 투입을 했죠. 우리나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인수한 사실은 애물단지였죠. 매년 5천억씩 적자를 냈었는데 지금은 효자가 됐다 그러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메타 플랜트라는 거대한 디지털 공장 세워놓고요. 여기다가 지금 얘를 어떻게 쓸까? 1년 늦었지만 하고 있고요. 제일 무서운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부가 뭐라 그랬냐? 2027년까지 무려 3,500만 대의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계에 전부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게 저 모터, 부품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다 썼죠. 목표가 뭐냐?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 대당 500만 원이래요. 그런데 드디어 2천만 원짜리 16,000불 프라이스 태그를 달고 유니티리라는 회사의 로봇이 나왔습니다. 원래 중국은요 자신이 좀 없어서인지 비디오는 보여줘도 사람하고는 못 만나게 했었는데 이번 CES 때는 이렇게 만나게 했죠. 제가요 보니까 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키는 128cm, 몸무게 25kg, 물건은 한 5에서 10kg 정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데려다 놓으면요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죠. 탕비실 가서 타와. 그 정도는 배웠어. 그리고 손님 오면 커피 내오고요. 그리고 택배 받아옵니다. 그리고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사와 그러면 떠듬떠듬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보고서 좀 작성해줘. 잘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천만 원, 월급은 없습니다. 4대 보험도 필요 없고요. 괜찮지 않나요? 이래서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카데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노벨상 물리학상 받은 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 야, 근데 이분 뇌신경과학자의 AI 프로그래머 했던 분인데 화학상은 더 기가 막힙니다. 데미스 어사비스 누구죠? 알파고 만든 사람이에요. 구글의 최고 엔지니어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뇌신경과학자인데 노벨 화학상은 아니지 않나요? 노벨은 왜 그랬을까요? 역사에 자기들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AI 시대가 왔다고. 미국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자리가 다 날라갔어요. 구글 3만 명 해고했죠. 여기 보세요. 이미 수만 명씩 빅테크들은 다 해고했어요. 왜? AI가 코딩을 너무 잘해. 리서치 보고서도 너무 잘 써. 그러면 빅테크들뿐 아니라 리서치 보고 이런 거 필요했던 이 회사들은 다 정리해고를 다 줄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한국의 스타트업도 한번 뵀는데 20명 있던 개발자를 지금 5명 수준으로 낮췄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쏟아져 나온 저 고급 인력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농사지러 안 가고요. AI로 재무장합니다. 그리고 AI로 재무장하고 나면 다시 도전. 그럼 AI 스타트업 또는 새로운 기업의 AI 관련 직무에 취업하게 될 거예요. AI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 삼경원의 묻지마 자본이 있잖아요. 이게 AI 관련 산업들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오프라인 해고자들이 나왔죠. 그 실리콘밸리의 해고자들이요, 다시 그 업의 본질은 살려두고 디지털로 재무장해서 전 세계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만든 겁니다. 그때 투자된 게 뭐예요? 그때 투자된 게 거대 자본 묻지마 닷컴 버블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여기 다시 중심에 서고 있다는 거죠. 이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으로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AI 패권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지금은 국방이나 경제 할 것 없이 AI를 잡는 사람이 미래 패권을 가져갑니다. 미중 패권의 핵심 대결도 바로 그거죠. 근데 두 가지가 축이 있죠. 하나는 소프트웨어, 오늘 포럼에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하드웨어 반도체입니다. 지금 GPU를 비롯한 반도체만큼은 미국이 훨씬 앞서가죠. 지금 그 AI 반도체 GPU에 납품하는 국가는 대만, 우리나라, 미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는요, 아직 수준이 안 돼요. 화웨이가 많이 쫓아왔다고는 하지만 한 4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오죽 어려우면 인텔이 TSMC 쫓아가다가 파운드리 하다가 작년에 파산 지경에 이르러 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미중 패권 대결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우리의 반도체 생태계가 당연히 탐나겠죠. 같이 동맹으로 만들고 싶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 쪽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얘네가 삼경원의 자본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조 생태계가 아직 없습니다. 중국은요, 오히려 제조 생태계가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본을 몰락시킨 것처럼 우리도 몰락하게 됩니다. 다행인 건 뭐냐? 어마어마한 자본과 AI 소프트웨어와 혁신성을 다 갖고 있는 미국이 아직 제조업이 취약한데, 미중 패권 대결이면 중국하고 협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전부 AI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당연하죠. 삼경원의 자본이요, 너네 AI 기업이면 우리가 투자해 줄게. 여러분, 우리나라 중공업사 중에 변압기, 변전소 관련 제품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 산업이죠, 옛날부터. 근데 요새 떴어요. 왜?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전력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니까 이 매출이, 미국발 매출이 5배가 오른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AI 인프라 기업이랍니다. 아니 왜? SMR 하잖아요. 여러분, 우방 국가 중에서 원자력 부품을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생산하고 검증받아온 데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만들 거 아니면 미국은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죠.
엊그제 뭐라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2027년이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쇼티지 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좀 기회가 있겠네. 미국 투자하는 거 한번 볼까요? 트럼프 취임 후 첫 번째 브리핑에서 관세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심 잡아서 한 게 스타게이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700조 원을 퍼부어서 100만 대의 GPU를 집어넣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지금 부지 막 공사하고 돈 받으러 다니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야,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미국이 완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딥시크였습니다. 날짜 보세요. 와, 1월 22일 날 미국이 브리핑을 하는데 1월 20일 날 테스트를 집어넣어. 얘들은 성적을 알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오픈 AI보다 이 추론형 모델에서 얘네가 더 낫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너희는 미국 애들은 비싼 GPU 썼다며. 야, 우리 돈이 없어갖고 싸구려를 정말 효율적으로 컴퓨팅을 했어. 그럼 자랑을 하죠. 우리는 80억밖에 안 썼는데 너네 뭐 한 8조 썼다며. 어떡하냐?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던 겁니다. 실제 잘 만들었어요. 대단한 실력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누구죠? 바로 2월 18일에 일론 머스크가 그록3를 발표하죠. 저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게 다 세 번째 게 딥시크예요. 훨씬 높죠. 그록3 뭐라 그랬냐? 너희는 돈이 없어서 GPU 후진 거 썼다며. 우리 최신 버전 20만 장 썼더니 성능 되게 좋게 나오더라. 앞으로도 고생해. 우리 쭉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20만 장. 여러분 딱 10조 원입니다. 전 누가 이길까 생각해 보면요. 옛날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 때가 기억이 납니다. 소련 프로그래머가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짠다는 얘기 있었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네, 엄청난 컴퓨터의 발전, 자본이 저는 이길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진짜 올해 들어와서도요. 젠3 나왔죠. 헬릭스 나왔죠. 여러분 이게 유니트리 워커 S라는 건데 이미 샤오미 라인에 저렇게 투입돼서 벌써 BYD 공장에서 이렇게 업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4월 19일 날 마라톤 처음 했던 것도 센세이션 했고요. 중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이걸 하고 있어요. 저건 무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블리 때문에 난리 났던 것도 기억나시죠? 이게 3월 25일 날 나왔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 어떤가요? 김그륜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외계인이 우리나라 회식에 처음 참여했을 때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상 나왔는데 이분이요. 언제 이걸 올렸냐? 업데이트가 3월 25일 날 나왔는데 3월 26일 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깜짝 놀란 게 뭐냐? 이렇게 가르쳐 주려는 분이 많구나. 문제는요. 안 보려고 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보고 배우려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딥 리서치가 되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훌륭한 박사급 인재가 안 와요. 우리는 회사가 작아서. 여러분 월 300만 원만 주시면 박사가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하죠. 답을 잘 못 쓰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해주는 AI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두 줄밖에 머리에 안 떠올라. 그리고 마스카라 AI에 가잖아요. 그럼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이 필요해? 뭐 그걸 답을 하고 나면요. A4 용지 한 장으로 쫙 멋지게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AI가 답을 제일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고 나면 퍼플렉스티를 옮겨서 쓰면 돼요. 답이 나오면요. 링크가 쫙 나오겠죠. 근데 이 링크가 뭐 유튜브 영상 1시간 반짜리도 있고 엄청 많아. 그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요약을 듣고 싶다? 그럼 구글 노트북 LM을 쓰면 그 내용을 다 요약을 해줍니다.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로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요새는 MCP라는 것까지 나왔죠. 더군다나 구글이 엊그제 구글 I/O 키노트를 발표하면서 뭐 딥싱크, LMM 분야, AI 에이전트 분야, 새로운 글래스 제품까지 다 소개했습니다. 재밌었던 건 뭐냐? 글래스 제품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하고 구글 글래스하고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협력사가 삼성전자고요. 제품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젠틀몬스터하고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5월 25일 날 이게 피규어 회사에서 올린 비디오입니다. 20시간 연속 프레스 노동을 성공했다는 걸 릴스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봇은 인간이 1분 정도 걸리는 작업을 40초에 해내고요. 20시간 연속으로 서로 교대하면서 성공했다고 그러죠. 또 영상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면 골치 아픈데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지금 비포 우리가 디자인한 거 이미지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걸 잘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지금 이게 만들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닭 모양 머리 모양으로 핸드 기어 만들어줘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고요. 이미지를 저렇게 하나씩 배치하고 자 차를 타고 닭이 큰 닭이 날아가는 거 저렇게 만들어줘. 그런 다음 전체에서 이 통으로 다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다 플로우라는 데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광고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진보가 불과 1, 2년 사이에 나옵니다. 야 저렇게 빨리 나오는데 어디서 배워? 걱정 마세요. 유 선생님들이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문제는요 내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 하루 30분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면요 내 분야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된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AI와 연계하느냐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패권 전쟁이 핵심이었는데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항상 5위, 6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미, 중 빼면 나머지는 세컨 티어죠. 여기 계속 바뀌어요. 얘네가 R&D 더 잘합니다. 인정. 근데 한번 볼까요? AI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포럼도 있었지만 AI 반도체입니다. 우리 빼고 세컨 티어에서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데 없죠. 아까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가 참 미흡하다. 미흡해요. 그런데 세계 넘버 1, 2를 다투는 생태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대만이 최고죠. 근데 대만이 여기 없어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유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우리 데이터 주권도 있고 소위 소버린 AI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맞죠? 세 번째, 제조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되게 특이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판매 1, 2위 다투죠. 자동차 작년에 실적으로 2위 했습니다. 또 가전 세계 1위예요. 이런 데 있나요? 중공업은요.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도 만드네요. 전기 엄청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기 하는 데 있나요? 그나마 프랑스가 좀 얘네 가전 없죠. 스마트폰 없죠. 그렇네. 그럼 적어도 이 두 나라 원투 펀치를 제외하면 한국이 세 번째 될 가능성 크네요. 왜? AI 에이전트하고 피지컬 AI가 합해지면 미래의 제품 서비스가 형성이 되는데 제조업의 미래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다 연결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으면 차가 집에 있는 에어컨한테 연락합니다. 야, 주인님 도착 5분 전이다. 에어컨 좀 틀어놔라. 야 로봇 너 청소는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맞춤형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다 이게 통합돼야 되네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능력까지 갖고 있는 국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솔직히 경쟁력이 앞서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로봇은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AI 로봇을 중국제를 집에 들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출근하고 나면 얘가 막 내 PC를 해킹해. 스파이를 막 심어. 여러분 요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플랫폼들한테 데이터 가져오라 그러죠. 해킹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웨이 칩 하나 들어있는 것도 꺼려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찾아오고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 구글과 젠틀몬스터, 삼성전자하고 협업하는 거 솔직히 기술력은요 중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TSMC가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유엔에 보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죠. 침공한다고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죠?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파트너가 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일본과 한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자기들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에 제조업 생태계 만들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네요. 또 실전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씁니다.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 제일 많이 쓰는 게 현대라는 거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미국의 메타 플랜트 지은 거 보세요. 연 30만 대 공장에 직원은 울산의 3분의 1.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가 들어서 지금 테스팅하고 있어요. 야, 그럼 앞으로 저걸 또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겠네. 맞습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면요. 이건 지금 우리 안의 세계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관을 넓히고 생성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 관련된 국방 여러 가지를 다 생태계 전체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위해서 개인은요. 진짜 내 미래 기대치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기획을 해야죠. 오죽하면 유럽이요. 반성 보고서를 작년에 냈습니다. 야, 우리가 디지털을 무시했더니 우리 혁신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떠났더라. 실제로 인재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한 노벨상 받은 두 분이요. 전부 영국 박사예요. 왜 미국으로 갔죠? 다 규제하니까. 우리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조직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 AI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래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요새 실력주의라는 거 등장한 거 아세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떤 짓을 하느냐? MIT 스탠포드에 합격한 수재들을 접촉해서요. 너 쓸데없이 어차피 그만둘 학교에 뭐 하러 가니? 그러지 말고 우리 와서 인턴십 하면서 세계적인 수재들끼리 모아서 너희 빅데이터, AI 다 가르쳐 줄게. 필요한 거. 우리가 탑 중에 탑이야. 솔깃해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버드, MIT 이런 데 등록금 1년에 1억 넘습니다. 대한민국 10배예요. 그러니 다른 기업들도 이런 친구들을 쫓아가는 거죠. 학벌주의의 반대말이 바로 실력주의입니다. 여러분 저기 MIT 스탠포드 간 애들이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일까요? 아니죠. 호기심 많고 그런 코딩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세계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던 애들일 겁니다. 우리도 그런 애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올해 포브스가 세계 10대 강대국을 발표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여러분 이 8개 국가만 보면요. 세계 1차 대전 때 식민지였던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120년 현대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 우리를 이렇게 키운 게 뭘까?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스마트폰부터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 엄청난 유조선의 대형 군함까지 다 만들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근데 그 뒤에 생략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 한 명이 그냥 천재면 끝나지만 스마트폰을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고 하려면 그 뒤에 10만 명의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산업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스마트폰 만들려면 10만 명 필요하고요. 반도체 만들려면 10만 명. 여기는 한 100만 명 필요하긴 하네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이한 나라인 줄 아세요? 분야마다 그 10만 명이 그 영웅들이 다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작년에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그 데이터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입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이미 고등학교 진학률 70%가 넘은 유일한 나라. 나머지 국가는 다 30%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 회장님이 야 우리 자동차 벤츠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2,000개의 부품 회사가 사장님들이 또 왜 저래? 이러면서도 다 어떻게 해요? 짐 싸갖고 일본 회사로 위장 취업을 갑니다. 그리고 카피하고 복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그 퀄리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지난 30년간 이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든 거죠.
최근 우리는 팬덤 경제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송이나 레거시로 막 자본으로 브랜드 파워로 했다 그러면 테슬라가 중심이죠. TV 광고 하나 없이 전 세계인들의 팬덤을 만들어 성공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팬덤도 어마어마해요. 요새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죠. 만약 여러분 이 엄청난 기술력에 BTS의 감성을 더하면 어떨까요? 약간 아이폰 느낌 나지 않나요? 또 테슬라 느낌 나려면 현대자동차하고 BTS, 블랙핑크 이런 거 합해진다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 엄청난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과 잘 동맹을 맺고 이렇게 잘 성장한다면 세계적인 회사가 그 다음 세대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회사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삼성하고 현대로 그 정도까지 했으면 너희는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몰래 댓글에 이렇게 단답니다. 최재분 교수가 미쳤나 보다. 맞아요. 미친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기억합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반도체 세계 1등, 자동차, 중공업, 일본을 이기고 세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육성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 한 영웅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 아세요? 아까 제가 이 패널에서 토론하는 분들 보니까 다 그걸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팩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난 30년간 미친 꿈을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인들이나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AI 시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패권의 엄청난 AI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이 매우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영웅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